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홍채연입니다. 이번 강의 율곡학과 한국의 예절 문화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한국인의 일생의례에 담긴 사유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생의례라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게 되는 반복적인 의례, 작은 범위로 보면 장례식, 제사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넓은 범위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언어나 행동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나라, 문화, 집단의 종류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메모를 하고 오전 8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6시에 퇴근을 하고 밤에 자기 전 좋아하는 드라마 한 편 보는 것을 매일 반복하는 일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그의 일상적인 의례적인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사람처럼 일상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는 속담, 수거라는 언어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자주 사용하는 개통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낫다 라고 하는 속담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이처럼 의례의 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는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사유 방식에 따라 언어 구조나 행동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는 일생 의례가 무엇인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유 방식은 무엇인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일생 의례에 담긴 사유 방식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행동, 한마디의 말이라도 21세기 동안 한반도에서 발생한 여러 사유 방식이 축적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크게 4가지 종류의 사유 방식이 융합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한국 고유의 신앙, 민속신앙과 유교, 불교, 도교가 그것입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김부식의 삼국사기, 일련의 삼국유사를 보면 한반도에 있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세 나라가 각자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에 있었던 토테미즘, 애니미즘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한국 고유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사람들이 불교의 내용을 공부하고 실천하도록 했으며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행사 체계를 불교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불교의 사유 방식이 한국인의 의례의 바탕이 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도 그 형태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공인했는데요. 이전 고려시대에 불교로 인해 일어난 여러 가지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불교와는 조금 다른 사상 체계를 기반으로 의례를 행하기 시작했고, 이 유교의 영향은 아직까지도 현대 한국 문화의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역사상 도교를 공인한 적은 없었지만 조선시대의 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도교의 내용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인 율곡 이이는 노자라는 도교 책을 읽고 이에 대한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학자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교의 사유 체계를 일부 수용했으리라고 짐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천주교나 서양에서 들어온 사유 방식이 21세기 현대 한국 의례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불교, 도교, 유교 이외의 학문이 한국에 유입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수용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며, 이로 인해 생긴 의례적인 것들이 어떤 것인지 연구된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앞서 말한 4가지 사유체계에 근거해서 한국인의 일생의례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출생의례를 제외한 관, 혼, 상, 제의 내용을 유교적인 사유 방식에 근거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4세기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국가의 예법이 아닌 일반 백성들의 예법은 주자가례라고 하는 책에 근거해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20세에 성인으로 인정해주는 성인 관례식, 혼례식과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지내는 상례, 돌아가신 분과 조상을 기리는 제례는 모두 이를 기반으로 재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혹은 어쩌면 경험해봤을 한국인의 삶에서 유교적인 사유 방식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교, 불교, 도교, 한국의 민속신앙 외에 이 강의에서 한국의 의례를 살펴보면서 주목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저는 한국 의례와 문화가 이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에서 오륜으로 정리되는 군신유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의 5가지 관계는 마치 오래된 경전 속의 관계 같지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관계의 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먼저 군신유의를 보겠습니다. 군신유의라는 것은 임금과 신하 사이에 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한국에는 왕, 군주가 없기 때문에 마치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장소를 가나 리더를 뽑고 그 리더에게 한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가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리더가 군주, 왕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서 조언을 하고 함께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신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의로운 마음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마음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자유친을 보겠습니다. 부자유친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친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위를 조금만 확장해 보면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이겠죠. 친함이라는 것은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자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효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동양의 의례, 한국의 의례는 이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세상에 태어나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의례를 직접 익히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부부유별을 좀 볼까요? 부부유별은 현대사회에서 남녀유별과 함께 조금은 문제가 되는 관계 규정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이 구절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과거의 지혜를 올바르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일까 해결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립적으로 해석해보자면
가족을 이루게 되는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부부에게는 각자 주어진 역할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차별로 보기보다는 각자 하는 역할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 방식입니다. 실제 이들이 실행했던 의례의 역할을 보면 의례를 주최하는 사람이 남성으로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남성의 옆에서 여성 또한 그들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강의에서는 그것들이 어떤 역할이었는지, 실제 당시 여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장유유서, 이것도 한때 한국에서 꽤 논란이 되었던 관계입니다.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 차례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런 정신이 가장 많이 보이는 공간이 대중교통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이 타면 나이가 어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분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무례하다고 혼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이런 장면을 종종 볼 수 있고, 저도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일어나야만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비켜주는 것 또한 일상적인 의례 방식, 어른을 공경하는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젊은 세대들이 나도 너무 힘든데 왜 어른들에게 당연하게 자리를 비켜주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지혜롭게 설명해주기 어려워하죠.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왜 그것을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붕우유신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이 5가지 관계 중 이 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침에 같은 시간에 학교를 같이 가거나 본인들끼리만 아는 어떤 약속을 만들어 지키는 등의 행위 또한 일상적인 의례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는 친구 둘이 서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인사와 같은 것들이 친구 사이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친구 간의 믿음이 점점 돈독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가요? 돌이켜보니 내가 많은 유형의 관계에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일상적인 의례의 하나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의례라는 이름의 반복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일생의례, 일상의례가 가진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이 강의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인의 일생의례가 무엇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저는 한국인의 출생의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출생의례는 산모가 임신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직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이 임신을 기원한다는 의례이지요. 예전에는 기자하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들을 기원하는 것은 다음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시가 농경사회였음을 감안하고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신을 하고 나면 태중의 아이를 위해 산모가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태교라고도 부르는데요. 태중의 아이를 가르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이 태교가 아이와 산모 모두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의견을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산모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조심해야 하고 행동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안에 담긴 사유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전통 한국 사회에서는 금줄이라는 것을 문 앞에 걸고 외부인들의 출입을 자제했습니다. 산모에게는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이 의례적이었죠. 산모가 미역국을 먹던 것은 현대 한국인들이 생일 때 미역국을 챙겨 먹는 문화로 발전하기도 했는데요. 왜 그들이 금줄이라는 걸 걸고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며 왜 미역국을 먹었는지도 함께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재미있게도 아이가 태어나고 1살이 되기까지 2번의 잔치를 엽니다. 하나는 100일 잔치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돌잔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일 잔치는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에 하는 잔치입니다. 돌잔치는 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치르는 잔치입니다. 이 두 잔치의 의미와 잔치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음식 및 잔치에서 하는 행동의 의미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면 치르는 성인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통 한국에서는 이것을 관례라고 불렀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관례,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계례라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관례나 계례는 옛날 사람들이 착용했던 모자인 관과 여성 머리의 장신구인 비녀에서 그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성년이 되었음을 머리 모양으로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에게 머리 장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한국 전통 사회에서 실행되었던 이 성년식은 지금 현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년식과 그 형태나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 있는 몇몇 대학교에서는 과거의 성년식 전통을 모방하여 학교가 주체적으로 전통 관례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의 전통 관례에서는 어떤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 3강과 4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의 혼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현대의 한국 혼례는 서양식을 본따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서양의 혼례식과 전통 혼례식이 좀 묘하게 결합되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결혼식장에 가면 신부와 신랑이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1차 행사를 하고 한복으로 갈아입은 뒤 2차 행사를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으로도 꽤나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서양 혼례식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요즘 온전히 전통 혼례식이 부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통 혼례식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무엇인지, 또 혼례식에 사용되었던 기물들과 음식들이 가지고 있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5강, 6강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강의에서는 상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장례식이라는 말을 더 자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전통 한국의 의례에 대해 설명하는 이 강의에서는 장례보다는 상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장례식이라고 할 때 그 장자는 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장례라고 하면 시신을 묻는 행위, 그것과 관련된 의례를 뜻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통 상례는 그것보다는 많은 행동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라는 말보다는 상례라는 말로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꽤 오랜 시간 이 상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례라는 것이 인간의 인생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강렬한 감정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잃었을 때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상례라는 의례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에서는 일찍부터 이 상례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만큼 한국의 특색을 살필 수 있는 일생 의례가 상례이기도 합니다. 17세기 중반 조선의 학자들은 중국의 의례를 조선에 적용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느끼고는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이 상례 의식에 담겨 있는 유학의 정신을 배우고 시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에 맞는 상례 방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나 몇몇 행동 양식이 조선의 풍습에 맞게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 상례는 식민지 시대의 형태 측면에서 많은 부분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상례의 의미를 정확하게 고찰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다면 시행하고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면 배우는 것이 현대인들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매체에서 한국인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의 서사에 반드시 필요한 장면이기도 하고 극중 주인공이 경각심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 제사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 문제들이 뉴스에서 다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추석이나 설명절에 제사 음식 준비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며느리의 이야기. 또 제사 음식을 직접 준비하지 않고 업체에 맡기는 현대 사회의 분위기 등은 토론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는 제사의 각 요소에 대해 그 상징적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았을 제사의 상황을 바탕으로 또 만약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낼 경우 제사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의미와 음식, 기물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의례의 형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문화가 만들어진 환경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의 의례가 경상도의 의례와 같지 않을 수 있죠. 이렇게 문화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릅니다.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한국인의 사유 방식을 탐구하는 것은 외부의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볼 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반성할 때 또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윗세대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 하기 싫어하며 때때론 억지로 해야만 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선조의 지혜를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개인이 격리되어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면서 관계에 점점 더 소홀해지는 요즘, 관계를 중심으로 일상과 일생을 구성해온 한국 선조들의 의례를 함께 공부하는 것은 단순히 책 속 지식에서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되찾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생각과 달라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만 깊게 생각해보고 함께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